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아내가 쓰는 공용 계좌에서 발견된 장윤석이라는 낯선 이름과 30만 원이라는 수상한 금액. 그 하나의 의심이 제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마치 준비된 듯한 짧은 대답만 내뱉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아는 동생인데 좀 힘들어서 월세도 밀리고 잠깐만 도와주기로 했어. 맙소사. 평소 같았으면 자신의 소중한 사람에 대해 구체적이고 길게 설명했을 아내가 이렇게 얼버무릴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아내의 행동은 그날 이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말이면 카페에 가서 그림을 그린다며 나가 오후 늦게야 돌아오곤 했죠. 휴대폰은 늘 모음 상태였고 심지어 집에서는 진동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현금 사용은 거의 사라지고 택시비나 커피값 같은 소액 결제도 대부분 제 카드로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이런 습관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30만 원 송금 내역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게 그리고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는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은행 앱에서 공용 계좌의 1년치 거래 내역을 PDF로 다운로드했습니다. 다시 한번 장윤석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도저히 그를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주소도 모른 채 막연한 추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지인들을 통해 아주 조용히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장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그러나 아내는 학원 동료들 외에는 딱히 교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학원,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정체모를 외출로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2주 정도가 흘렀을까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내를 직접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10시쯤 아내는 청바지에 베이지색 셔츠를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죠. 저는 몰래 나와 차를 몰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낡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카페도 아니었고 화실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출입구 옆에 붙어 있는 관리실 스티커. 거기에 장윤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내가 힘든 동생이라고 했던 그 장윤석은 단순한 후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만 원은 돕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남자의 월세였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다른 남자의 거처를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가정, 믿음직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낱 연극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너무나 일상적이라 오히려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평온하게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은
단 한 줄의 계좌 이체 내역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그녀의 이중생활을 끝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 빛이 드러낸 메시지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틈을 타 몰래 그녀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운 좋게도 잠금은 해제된 상태였죠. 마치 제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요.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 앱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너무나 깔끔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마치 누군가 흔적을 지운 것처럼 대화가 아예 없거나 최근 메시지가 딱 끊겨 있었으니까. 하지만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 흔한 정리를 할 생각조차 못했던 곳. 바로 기본 문자 앱. 그곳에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와의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짧고 간결했지만 그 어떤 긴 글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30일이다. 확인 부탁. 몸 조심하고 이번 달도 고마워. 언제와 기다리고 있어. 이 짧은 메시지들을 읽는 순간 제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단어 하나하나가 제게 끔찍한 진실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어떤 남자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 남자는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내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낄 새 없이 그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더는 감정에 휘둘릴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모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 차량 번호, 아내가 그 원룸 건물에 출입하는 시간,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들까지. 며칠 후 첫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장윤석, 1987년생으로 아내보다 2살 어렸습니다.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는데 현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했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된 수입원도 없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죠. 그저 그림을 그리는 아는 동생이라고 했던 아내의 말이 떠오르자 배신감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원룸 계약 자체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매달 31일경 관리비까지 아내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월세만 대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모든 생활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명백한 계획적인 관계였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변 CCTV 분석 결과 아내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상간남의 아파트에서 대략 4시간 정도 머물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들어가 오후 2시쯤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마치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처럼 단순히 월세를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둘이 함께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거나 잠깐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거리낌도 어색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어깨가 스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그런 모습.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기만하고 저와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더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이 선명해지면서 마음속에 차가운 결단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은행 이체 내역, 핸드폰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캡처 이미지, 그리고 탐정 보고서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 노트북에 진실의 기록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 권의 소설을 쓰듯이 시간 순서대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숨겨진 비밀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대질이었습니다. 과연 아내는 이 모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녀가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그날은 평일 저녁.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형식적인 웃음, 억지로 이어가는 대화, 그동안 마음속 깊이 감춰두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더는 감당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늘 그렇듯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밥솥 튀김을 내뿜는 소리, 모든 게 너무 일상적이라 그 자체가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아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젠장. 이제 와서 이 모든 평범함이 가식처럼 느껴지다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저는 식탁에 앉아있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있었죠. 식사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말에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그 순간에도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늘 그래왔다는 듯이 저는 말없이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준비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원룸에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 그녀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하다가 이내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온 것을 보곤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매달 빠져나가는 30만 원이 뭔지. 장윤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월세를 당신이 대신 내고 있다는 것까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창백해지며 굳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알아본 거야? 내가 말했잖아. 힘든 동생이라고. 그게 거짓말인 걸 안 순간부터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 해서. 근데 그게 아내는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울듯 말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됐어. 처음엔 동아리에서 만나서 그냥 그림 얘기하고 작품 얘기하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자주 하게 됐고 그 사람한테 마음이 기운 걸 느꼈을 때 이미 헤어질 수 없게 돼 있었어.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내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허전해질 때 그 공백을 메워줬어. 당신은 늘 회사 일에 바빴. 같이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이 나는 외로워서 그랬다라는 뻔한 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웠기 때문에 그 남자의 방을 얻어주고 생활비를 대줬고 그 사람 품에 안겼다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 솔직히 다 말할 거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끝낼지 같이 생각해 보겠지만 아직도 감추려고 한다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그제야 아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 사람과 끝내려고 했어. 당신 몰래 시작된 일이니까 당신이 알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 근데 마음처럼 잘 안 됐어.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붙잡더라. 그녀는 옳지 않았습니다. 슬프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깨달음이었죠. 저는 차분히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내 진심이겠지. 하지만 나에겐 더는 내 말을 믿을 여지가 없어. 그날 밤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짐을 싸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모든 대화와 자료를 USB에 정리해 폴더 하나에 담았습니다. 진실의 기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폴더 안엔 아내와의 결혼 생활 7년이 무너지는 순간순간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기만이 기록된 차가운 진실의 기록. 이제는 이 기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그 남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상담실에서 저는 폴더에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캡처, CCTV 캡처 이미지, 아내와의 대화 녹취, 그리고 사설 탐정 보고서까지. 변호사는 한 장 한 장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말했죠.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정황상 단순한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내연 관계가 명확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사유가 확실합니다. 그 법률적인 확신의 말이 제게는 마치 한 줄 기빛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가능한 한강하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부정행위이며 이 정도 입증 자료라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덧붙였죠. 좋습니다. 그럼 갑시다. 상간자의 실체와 법적 경고, 이혼 서류와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그 남자의 본명과 주소, 연락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장윤석, 1987년생,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현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체는 없었고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렌트, 월세는 30만 원.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남자. 그거 딱 봐도 남의 돈으로 사는 기생충 같았죠. 아내의 감정을 후원금처럼 이용한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문서화되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귀하가 유부녀와 내연 관계를 지속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거주해온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 행위이며 이에 따라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을 통지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혹시 김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네. 장윤석 씨죠?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결혼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도 멈추질 못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얄팍한 사과. 그게 다였어요. 결정적 순간. 며칠 후 저는 법원에 상간자 소장을 접수했고 같은 날 아내에게도 이혼 의사 통보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담담했습니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변명하지 않을게.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날 믿었던 만큼 난 배신했으니까 할 말 없. 가져갈 것도 없어. 라며 공동 재산 분할에 대한 언급조차 회피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 지쳐버린 걸까요? 우리는 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그렇게 7년간의 결혼 생활은 서류상으로 끝이 나기까지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관계는 이제 정말로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 장윤석은 내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 그는 갚을 능력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그마저도 기각됐다.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는 그렇게 사회에서 잊히는 듯했다. 소문에 의하면 살던 원룸에서도 쫓겨나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거기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산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자동차 렌트도, 심지어 은행 계좌 개설조차 어려워졌다고 하니 어쩌면 가장 원했던 결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쓰던 SNS 계정까지 모두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가 유부녀의 도움을 받아 월세를 해결하던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숨겨진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복수였다. 내 복수는 돈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구글에서 불륜, 위자료 같은 키워드와 함께 검색됐다. 변호사를 통해 보냈던 내용 증명 PDF 파일까지 버젓이 떠다닌다니. 이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다. 돈 몇 푼으로 얻을 수 없는 영구적인 수치심. 바로 그거였다. 한편 아내는 이혼 후 조용히 지냈다. 그녀에게서 어떤 연락도 없었. 나 역시 더 이상 그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 애써 외면하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기기로 했. 결혼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다니. 도장 하나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법원을 나서던 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녀는 옅은 화장에 무채색 옷을 입고 있었. 그제야 비로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너무 늦은 진심이었. 처음엔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믿음도, 사랑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산산조각 난 느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 사람은 상처를 덮어두는 대신 직시하고 정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내 삶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화가 찾아왔. 감정의 폭풍우가 지나간 그 자리에 나는 내 삶을 천천히 다시 채워나갔.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했. 전에는 잘 듣지 않던 음악을 찾아 듣고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 불륜이라는 상처는 단순히 누군가를 빼앗겼다는 아픔만을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무가치했나 하는 자괴감, 그때 뭘 더 잘했어야 했나 하는 끝없는 후회가 사람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고 내가 버텨낸 모든 순간들이 그 감정들을 이겨내게 해주었다.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단단한 살이 돋아났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 그저 누군가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을 뿐.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부서진 신뢰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 잔해 위에서 더욱 강하고 회복력 있는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경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한다. 당신은 아마 생각했을 거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나는 결국 무너졌을 거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폐허 속에서 나는 훨씬 더 강력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다. 가족, 그 어떤 믿음, 사랑에 대한 감정까지 전부 부서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 상처는 숨기거나 외면하는 대신 직시하고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인 조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을 마주하고 잃었던 평온함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 후 나는 감정이 비어버린 공간을 긍정적인 활동으로 채워나갔. 매일 운동을 하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 배신이 주는 고통은 단순히 배우자를 잃는 것 이상이다. 내가 그만큼 무가치했나 하는 자괴감, 그때 뭘 더 잘했어야 했을까 하는 끝없는 후회가 사람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인내하고 견뎌낸 모든 순간들이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하라.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을 뿐.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부서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안에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자, 이제 당신은 당신만의 재탄생의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는가?